요 순행가 계산한 문제를 응용한 건데요. 그냥 똑같은 문제라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나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걸 응용해서 요 문제는 원래 순현재 가치를 계산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순행가 계산한 문제보다 더 유형을 단출하게 해가지고 더 쉽게 낸 거야. 그럼 자 지금 다음 같은 현금을 예상될 때 이 투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근데 그 단서를 보면은 기간 5년의 연금의 hen가계수와 일시불의 hen가계수를 줬죠. 그럼 이제 연금도 5년 동안 들어온다는 걸 가정하라는 거고 일시불도 5년째 일시불을 감안해서 계산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돈이 들어옵니다. 투자 후에. 1년째부터 4년째까지는 130만 원씩이 4년간 들어와요. 그다음에 5년째에 430만 원이 들어오잖아. 그지? 근데 130만 원이 4번 들어오면 이게 연금이잖아. 여러 번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연금이 4년 동안 들어오면 4년의 연금계를 줘야 되는데 단서에 5년째 연금계가 나와 있죠. 그 얘기가 요 5년째에 들어온 돈을 130만 원이 한 번 더 들어온 것으로 감안해서 계산하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대? 요 마지막 년도에 들어오는 돈, 요 430만 원을 나누라 이 말이야. 130하고 나머지라고, 그지? 그럼 분리를 시키면 130만 원 빼면 300만 원이 남죠. 요걸 분리해서 계산하라 이 말이야. 그럼 또 두 개로 이제 130하고 나머지로 분리시키면 130만 원은 5년 동안 들어오니까 5번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연금이죠. 그러면 300만 원은 5년째에 딱 한 번 들어오니까 요거는 일시불이죠. 그러면 매년 130만 원씩 5년간 들어온 돈이 현재 얼마인가?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니까 여기는 연금의 가치 곱하고 5년째 딱 한 번 300 들어오는 일시불이 현재 얼마인가? 이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그냥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여기 4 곱하고 이거는 0.7 곱해주면 되네. 그지? 그럼 이거는 520만 원이지? 요거는 얼마고? 210만 원이네. 두 개 합치니까 730만 원이 되죠. 아니? 아주 이런 단순한 문제를 갖다가 이걸 못 풀어가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니까 617만이 어떻게 나오대? 한번 좀 617만 원 계산 한번 들고 와라. 내가 617만 원 지금 바로 줍니다. 계산 와라. 바로 617만 원 바로 지금 바로 쏘아준다. 지금 바로 주문해서 꺼내준다.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계산을 못할 처지가 되거나 찍어야 될 처지가 되면 올해는 1번을 한번 찍어보자. 내가 얼마나 그 얘기했으면 그것도 지금 내 말 안 듣잖아. 절대 말 안 듣죠. 그죠? 내 네 말은 죽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죽어도 안 듣면 들어지는 거지 뭐. 내가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합격시키려고 저도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말 좀 들어봐라 제발. 요 문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면 원래는 순행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순행가를 구하라 하고 나오는데 순행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0년차의 현금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0년 해가지고요. 여기에 금액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 단위 만원 해가지고. 그럼 0년이란 게 뭐야? 현재라는 거죠. 0년은 그죠? 그럼 현재는 투자 금액이 지출되는 거죠. 이 500만 원이 투자 금액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 지출로 나가는 돈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 있지.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500만 원 지출해서 투자하면은 1년째부터 4년 동안에는 130이 들어오고 5년째 430 들어온다. 요 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순행가를 구하라. 이것도 현재 가치 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지? 순현재 가치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거죠. 근데 유출 현재 가치가 얼마야? 요거야. 6년째 나가는 투자 금액. 요게 500만 원이죠. 그리고 유입의 현재 가치는 요걸 요렇게 바꾸니까 730이 나왔잖아. 요게 유입의 현재 가치지. 그럼 순행가는 230만 원이 되겠죠? 원래는 요 순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산 문제를 냅니다. 요 유행은. 근데 똑같은 거지. 자, 순행가를 계산한 문제가 나오든 그냥 현재 가치만 구하라 이렇게 나오든 간에 요 유행은 딱 정해져 있다. 마지막 연도에 들어오는 돈, 마지막 연도에 들어오는 돈을 앞에 똑같이 들어오는 돈하고 나머지로 분리를 시키라 이 말이야. 알았죠? 분리를 시켜놓고 130만 원은 여러 번 들어오니까 여기는 연금 hen가에서 곱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5년째에 딱 한 번 들어오니까 일시불의 hen가에서 곱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현재 가치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면 현재 가치만 구하라 하면 요거 계산하면 되고 순행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요 현재 가치 유입의 hen가에서 0년째에 나가는 유출 현재 가치를 뺀 차액이 순행가가 되는 거야. 응? 요런 거 알겠지? 유형을 익혀놓고 좀 풀어요 나오면은 20번 문제는 뭐 설명할 것도 없다 이제. 자, 그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뭐로 규정했다? 불로소득, 잉여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하자. 그래서 이 불로소득인 지대를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만 할 수 있다면 토지에 부과된 모든 조세를 다 철폐해버리고
토지세라는 하나의 세금만 남겨놔도 100% 정부가 재정을 충당한다. 그래서 토지는 다른 세금이 있을 필요가 없고 토지세 한 개 단일 세금만 남기더라. 그게 현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단일세 운동이죠. 근데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이 세금 자체가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그냥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질문이죠.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냥 비탄력이 아니고 그죠? 부정성 때문에 공급을 전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세금이 되겠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시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체로 분리해서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하니까 수요자에게 세금을 전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다 환수해 갈 수 있고 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 때는 거래량, 양의 변화가 안 생기지. 양이 불변이니까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는단 말이야. 조시를 부과했을 때 공급량이 감소해버리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근데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으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금이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려면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지문이죠. 그죠? 헨리 조지에서 나오는 토지 단일 운동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러면 3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에게 세금이 많이 기착되어 있고 또 4번은 공급이 비탄력이고 수요가 탄력이라 그럼 공급이 탄력이니까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겠지. 그럼 세금을 중과했을 때 공급자인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적게 부담하니까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5번에 공공주택 정책이 왜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랬어요.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준다.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자가 유리해서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유리한 자금을 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죠. 그래서 그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 평가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1번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임대주택 시장에 나타나는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 자,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뭐 이상한 지문 짓고 있고 참 속에 천불이 나서 공공주택 정책하는 게 뭡니까? 민간이 공급한 사적 주택하고 이 사적 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에 5만 채가 공급되어 있어요. 5만 호가. 근데 저소득층이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주거를 이동하기가 벅차니까 사적 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의 주택인데도 정부가 직접 지어서 가격만 싸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공주택 아닙니까? 그럼 공공주택이 요 사적 주택도 좀 싸게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2,000호 정도만 공급하면 이 뭐 많이 공급도 못해요. 공공주택을 그지? 그럼 주택시장이 첫째는 사적 주택시장만 있다가 공공주택이 공급됐으니까 사적 주택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분리가 되죠. 근데 임대료가 지금 하나는 3천만 원, 하나는 5천만 원, 이중 임대료가 형성됐거든요. 이중 가격이. 그럼 똑같은 수준인데 가격이 다르면 값이 싼 공공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똑같은 13평짜리 주택인데요. 한 개가 5천이고 한 3천이다. 어디 이사 갑니까? 3천만 원짜리 이사 가지. 5천만 원짜리 이사 가는 사람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전부 공공주택이 공급된 쪽으로 주거를 이동하겠죠. 그 얘기가 무슨 말이고 공공주택은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야. 수요가 증가해. 근데 공공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적주택은 세 나가요 안 가요? 안 나가요. 이 5천만 원짜리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사적주택은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는 거지. 어떻게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1번에 사적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단 말이야. 감소. 공공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사적주택 수요는 감소하겠지. 당연히 값시장 공공세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적 수요가 감소하면은 이 사적주택에 세가 안 나가지. 그럼 이거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료를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로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질문에 사적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로 하락한단 말이야. 상승하는 게 아니고 왜 상승을 하는데 이게 상승하면 세가 더 안 나가지. 인하해 줘도 지금 나갈까 말까인데. 이게 똑같이 30만 원 이내도요. 이게 더 잘 나갑니다. 공공주택이. 왜 그럴까요? 이걸 인하해 줘도 공공주택이
공공주택이 남아있다면 이쪽으로 전부 이사가고자 했지. 왜? 이거는 지금 새로 공급하는 새 집이잖아. 이거는 헌집이고. 그래도 똑같이 이게 헌집인데도 그죠? 2천만 원 더 비싸고 여기 이사 안 가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3천만 원 낮춰줘야 이사 가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락한단 말이야. 뭐 상승 왜 상승하는데? 상승할 이유가 있어 상승을 하지.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개념이 없어. 이런 흐름. 내가 예를 들어주면 그 예가 생각이 되는 문제를 볼 때 요런 예가. 그래서 사주대 임대료를 인해해 줬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인해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공공주택에 이사간 사람 원래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5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은 무슨 3천짜리입니까? 5천만 원짜리를 3천에 공급했다니까. 그 5천만 원짜리인데 3천 주고 이사간 거야. 그럼 2천만 원 값싸게 세를 얻었죠. 그 2천만 원만큼 보증을 받은 혜택을 누린 거야. 5천만 원짜리를 지돈 3천 주고 2천만 원만큼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고 5천짜리를 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2천만 원 보증을 받은 효과를 누렸으니까 혜택을 받죠. 근데 여기 공공주택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3천만 원에 거주를 하잖아. 임대료를 인해 줬으니까. 그럼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혜택이 있다 없다? 똑같은 혜택을 보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에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나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동일한 혜택을 봐요. 왜 사적주택에 임차인이 혜택이 없어? 단기에는 당연히 혜택이 있지. 임대료를 인해줬으니까 2천만 원 혜택을 보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인해줬으니까 요 사적주택의 임대인이 수입이 감소했죠. 5천만 원 받던 거 3천 받아야 되니까 수입이 감소했잖아. 그죠? 그럼 수입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임대주택을 다른 데로 전해버린다니까. 내가 5천만 원 받다가 3천만 원 받고는 더러워서 내가 세 못 놓겠다. 차라리 개를 키우자. 그렇게 해서 포메라이언 3마리 입양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임대주택을 개집으로 바꿔요. 그지?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라. 응? 그럼 이제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사적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임대주택을 다른 데로 바꾸면 세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겠네. 이제 사적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4번에 사적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그런 공급량이 일정 불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4번이 옳은 질문이지.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지만 그게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하니까 사회 전체적인 공급량은 일정 불변이다. 이게 이제 초점이라. 그럼 왜 공공주택 정책이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했어요? 거기 바로 위에 20번 문제에 5번 주변에 나와 있잖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서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지. 수요가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주니까 수요가 탄력적으로 수요자가 유리해서 수요자는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죠. 그래서 유리한 정책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공공주택 정책은 21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요 공공주택 실시 효과를 묻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의 종류를 묻고 있어. 공공주택의 종류를. 공공주택에는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 공공 임대주택, 장기 전세 주택 이런 게 있죠. 그 구분하고 있잖아, 그죠? 야, 그 공공주택의 종류를 이제 아시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22번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그게 이제 규정된 그런 내용들이나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같이 묶어서 낸 건데요. 뭐 희망주택이 바로 정부가 싸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종류죠. 근데 희망주택이나 뭐 공공주택 같은 표현이에요.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겠지 당연히. 지금 시장 임대료가 5천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희망주택을 3천만 원에 공급하면 2천만 원만큼 주거비를 보조받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도 공공주택의 종류죠. 공공주택에 우리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영국행 통장도 올려라 했잖아. 영국행 통장 이거 기억하라고. 영국행 통장.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요 5가지가 공공주택을 대표하는 상품이죠. 근데 요 공공주택은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건데 공공기관이 공급할 때는 항상 자금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5가지 공공주택에는 반드시 초입부에 이 말에 들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금 지원을 받아야 공공주택이 되는 거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민간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민간 임대주택하고 나오면은
뭐 자금을 지원받아 요 말이 없겠지, 그지? 공공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공공주택은 항상 자금 지원을 받으니까 그 말에 들어가요. 2번 질문에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임을 지원받아 요 말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장기 전세주택은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게 있는 임대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초점이라. 근데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 이거는 다 임대 기간이 명시가 되죠. 50년 이상 임대 목적, 30년 이상 임대 목적, 임대 기간이 명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다른 임대주택들도 임대주택이 되면 최소 의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을 해야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지문에 임대사업자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라 그랬잖아요. 1호 이상. 응?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는 1호를 10호나 100호로 수정하면 안 된다 그랬고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10년을 8년으로 고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칠 수 있는 게 딱 크게 정해져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5번에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수입이 감소해서 용도를 전환할 만큼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공급이 축소되고. 그래서 이사 갈 집이 없으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되고 또 수입이 감소해서 임대인이 수선 안 해주니까 질적 수선 떨어지고 그리고 수선이 감소한 임대인이 세를 안 주니까 세방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세를 구하고 싶은 임차인은 어떻게 웃돈을 주고 세방을 계약하니까 정부 모르게 웃돈 거래가 성행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또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지출을 강요하는 거야. 전기세나 수도세 나오면 막 10배, 20배씩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불이익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죠. 그지? 자, 이 3번 지문을 기억하셔야 돼. 자,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서요. 그러면 시장 임대료가 지금 월 30만 원 형성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규제 임대료를 월 16만 원을 초과하지만 이렇게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16만 원 책정한다.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을 임대료 상한제 또 최고 가격이 16만 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낮게 책정됐을 때 첫째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단기보다는 장기에 두 번째는 수요도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적일수록 그 다음에 공급도 역시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적이어야 돼요. 탄력. 이런 거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으라 했는데도 그 기억이 안 나나 봐. 아무리 외우려 해도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수요도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공급도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초과 수요가 더 크다. 초과 수요라는 게 뭡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으면 초과 수요. 반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으면 초과 공급이 되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때 초과 공급이고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때 초과 수요 아니야. 그럼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보다 더 많다는 거죠. 어이? 자, 지금 수요량이 500호인데 공급량이 400호다. 수요량이 500호인데 공급량이 400호다. 그럼 초과 수요가 몇 호? 100호 발생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수요량이 계속 증가해서 수요량이 800호까지 증가해 버렸다. 그럼 초과 수요가 400호로 더 커지죠. 수요량이 500호야. 공급량이 400호라. 그럼 지금 뭐야?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초과 수요가 몇 호 발생해서 100호 발생해 있잖아 지금. 근데 수요량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수요량이 800호까지로 증가해버렸어. 800호까지로. 수요량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수요량은 800호인데 공급량은 400호 그대로 있으니까 이때는 초과 수요가 100호에서 400호로 더 커졌잖아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수요량은 500호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계속 감소했어요. 공급량이 100호까지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역시 초과 수요가 400호로 더 커졌죠. 초과 수요가 역시 400호로 더 커졌어요. 자,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말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도 수요량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커지니까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 이 공급량이 계속 감소해버려도 공급량이 크게 감소해도 수요량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커지니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네.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말은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도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요. 공급량이 크게 감소해도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임대료를 지금 30만 원 받던 걸 16만 원 정도로 15만 원 이랬으니까 임대료가 거의 50% 정도 하락했죠.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포로 수요가 증가하겠죠.
햇빵을 의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계속 증가해 갑니다. 수요량은 계속 증가해 가요.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가격은 50%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 수요량은 100%, 200%씩 증가하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크죠? 그럼 수요가 탄력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임대로 일하면 임대인은 수입이 반으로 줄어버렸지 지금. 수입이 반 정도 감소하면 세 놓는다 안 놓는다?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꾼다니까 절대 세 안 줘요. 그럼 공급량은 계속 감소해버립니다. 공급량이 계속 감소해가요. 그러니까 가격은 50%밖에 하락은 안 했지만 공급량은 100%, 200%씩 계속 감소해버리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훨씬 크잖아. 가격이 변한 것보다. 공급의 탄력성도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가 클 때가 탄력이고 공급의 탄력성도 공급량의 변화가 커야 탄력 아닙니까? 그럼 공급량이 크게 감소해서 공급량이 크게 변하니까 공급도 탄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량의 감소가 커서 초과수가 더 커지는 거고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서 수요량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커서 초과수가 더 커져요. 그리고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지. 임차는 계속 세를 넣고 해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임대는 계속 용도를 바꿔보니까 공급량은 계속 감소하고 그러니까 초과수가 더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좋죠. 이게 초과수가 더 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요량은 크게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갈수록 감소한다는 뜻이라 그럼 주택이 갈수록 부족해지겠죠.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뜻이다 이게. 그럼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이사가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주거 이동이 더욱 저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규제하면 시간이 흐르면 갈수록 장기로 가면 갈수록 임차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더욱 가중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어. 단기에는 공급량이 감소를 안 하니까 임대료만 딱 하락을 안 했나요? 그럼 값싸게 셰빵을 구할수있까 단기적으로는 주거이동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전혀 임차인이 그 혜택이 없고 불이익만 가중되는 정책이 바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 그지?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포인트니까 요걸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그냥 외우고 있으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제? 기획이 없어?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과수가 더 커진다. 그다음에 수요도 탄력 줄수록 초과수가 더 커지고 공급도 탄력 줄수록 초과수가 더 커진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해가지고 지문을 이해해서 풀려고 해갖고 뭐 이해는 무슨 지랄 이해가 됩니까? 그죠? 맨날 설명해도 뭐 이상한 외워지지가 않는다고. 외울 게 뭐 있노? 그냥 한번 들으면 기억이 나는 거지. 이게 외우고는 뭐 자식할 게 뭐 있노? 참 모든 걸 다 외웁니까? 반 정도 이해가 되면 반은 외우는 거 그렇지. 이해가 되는 거는 암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해를 한 걸 왜 암기합니까?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거잖아. 그죠? 이해가 된 건 암기가 필요가 없어. 다 이해를 하고 남에게 설명할 정도가 되면 그걸 왜 암기합니까? 암기라는 건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거지. 그지? 지금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거고 중요하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외워야 돼. 잠을 안 자고라도 그죠? 밥 먹다가도 외우고 하늘에서도 외우고 응 하면서도 외우고 다 해야지 뭘 웃잔단 말이야. 그러면 23번 문제. 자, 이거 참 그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 공급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계산한 문제가 있죠.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 계산한 문제, 그지? 뭐 P하고 Q를 구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일치시켜 놓고 그죠? P가 얼마, Q가 얼마 그런 거 되게 많이 계산했지.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낸 거잖아. 주택 정책에서. 단기 공급 함수에서 공급량은 100호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장기는 공급량이 Q에서 장기는 공급량이 2P-100입니다. 근데 수요 함수, 수요량은 장 단기가 똑같아요. 장기든 단기든 간에 수요량은 200-P예요. 그럼 단기도 수요량이 200-P, 장기도 200-P겠지. 근데 정부가 호당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통제할 경우 그랬잖아. 그죠? 임대료 같은 말이 뭐지? 우리 부동산에서는 임대료하고 가격이 항상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야. 그냥 가격이나 임대료하고 같은 편인데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통제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 주택 부족, 그냥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얼만큼 부족한가를 계산하라 이랬잖아. 그지?
공급량이 얼마만큼 부족하냐 이걸 계산한 거야.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계산한 건데 임대료가 P가 임대료 아닙니까? 요 가격 이걸 90만 원 줬다고 90만 원. 그럼 요 P에다가 90만 원을 대입해 가지고 단기하고 장기의 수요량하고 공급량의 차이를 몇 톤지를 보라 이 말이야. 그럼 단기는 공급량이 몇 톤? 100호 나와 있죠. 단기 공급량은. 근데 수요량은 몇 호고? P를 90 줬으니까 90 대입해봐라. 그럼 200만원에서 90이면 수요량은 얼마고? 110호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장기는 여기 P에 90 대입하면 180만원에서 100이니까 장기 공급량은 몇 호라? 180 마이너스 100이면 80호 아닙니까? 80호. 180에서 100 빼면 그 80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 90 P에다 90을 대입해라. 그럼 290하니까 180에서 100 빼면 80 아니야. 그럼 수요량은 200 마이너스 90이니까 역시 장기는 수요량이 장단기가 똑같으니까 110호겠죠. 그럼 지금 단기에는 공급량은 100호인데 수요량이 110호야. 몇 호 부족하노? 공급량이 10호 부족하네. 그럼 장기는 공급량은 80호인데 수요량이 110호야. 몇 호 부족해? 30호 부족하네. 이게 계산이 안 돼? 이걸 뭐 계산 어떻게 하면 뭐 두 개 이꼬로 시키다가 P를 일로 있다가 절로 있다가 별로 오만 방정을 다 들고 그래 나오더라 그래 하니까 아 이거 속에 처음 몰라서 그냥 머리가 뜨끈뜨끈해가지고 이런 거 풀 때 보면 막 그래 뭐 감이 없어 도대체 이거 어디에서 나온 문제도 모르고 이것도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고 우리 기출 문제 특강할 때도 풀었고 기출 문제도 다 들어있어요. 요 문제가 들어있고 또 7, 8을 문제풀이 할 때도 아마 문제집도 뒤집으면 나와있지 싶은데 내가 모르겠다. 본 적이 없죠? 언제나 뭐 본 적이 있었나 뭐 다 가르치면 전부 다 기억이 없지 그죠? 기억이 없다는 거다 기억이. 오늘 문제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실제는 그죠? 요 정도 수준 같으면 한 70점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되는데 28개 정도 그까지 받아야 이제 민법에 좀 보태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한데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개론만 가지고도 학기 점수를 받는 게 빠듯하다 이러듯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 문제 가지고 55점 나왔다. 개론 55점 받기 어려울 겁니다 올해.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우리 시험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24번에 정부의 임대료 보존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거는 답이 이제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당연히 보조금만으로 세방을 들어가겠죠. 그럼 세방을 들어가면 세방의 공급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납니까? 많이 사니까. 쏙에 천불 나는 소리 안 했다고 막 그 선풍기 좀 세게 틀어라. 불 바꿨다 보니까.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점보다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양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반드시. 왜 증가하는데? 하향 여가를 받기 때문이다. 좀 해봐라. 하향 여가를 받기 때문.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아우 쏘겠죠.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이거 진짜 막 옥상으로 한번 못 와볼까 그냥. 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지급해. 그럼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만큼 저소득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합니다. 저소득의 소득의 증가로 이 말이나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보조금 지급받은 만큼. 그럼 보조금 받는 돈 가지고 뭐합니까? 당연히 세방을 들어가죠. 저가주택 수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합니다. 근데 저가주택은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주택은 항상 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우리 단기가 뭐라고 해서 공급이 불변인 기간을 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만 증가했는데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갈수록 주택이 부족해지고 주택이 부족한 만큼 주택 부족성에 기인해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겠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요 임대료 상승분을 누가 획득하는 거야? 임대인이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초과이윤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 초과를 획득할 목적으로 뭐 한다? 저가주택은 저소득이 구입하는 세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즉 고가주택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만 저가주택 공급은 뭘 통해서만? 하향 여가를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보증을 주고 저가주택 수요가 세방 수요가 증가했는데도 공급이 안 돼. 그럼 임대료가 계속 크게 상승해 버리니까 여기에 기인해서 고속기 높은 임대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던 걸 임대를 통해서 물려준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뭡니까? 하향여가지. 그래서 하향여가를 받으니까 하향여가 받은 양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가주택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지. 공급량이 하향여가 받은 양만큼은 그지? 그리고 공급량이 이게 필요한 수만큼 딱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하향여가 계속되니까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필요한 수량만큼. 그럼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 상세했던 임대료도 어떻게 상승 전 상태로 원래 수준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원래 수준만큼 하락을 하니까 저소득입자에서는 값싸게 세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죠? 임대료도 하락했고 저가주택의 양도 세방도 풍부하게 늘었으니까 주거등이 활성화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당연히 혜택을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번 보라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기존 임대만 초과를 획득했지 임차인은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단기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단기는 임대인만 혜택을 본다고. 임대인만 초과를 획득하는 만큼 임대인만 혜택을 보는 거야.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얘기해 줬어요.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단기에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고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활발하게 저가주택이 증가해가지고 주거이동이 활성화되면서 값싸게 세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임차인 혜택을 본다. 구분해 놓으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한번 뒤져봐라. 동영상으로. 그럼 2번 찍으면 안 되지. 왜 2번을 찍는데? 그 다음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법은 거죠. 공급자 보조도 있고 수요자 보조도 있는데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가격 보조가 있고 소득 보조가 있고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어. 이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하고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집세 보조, 이 가격 보조가 뭡니까?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만, 세방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시에만 구입자금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500만 원짜리에서 2천만 원짜리로 이사 가고 싶어. 500만 원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 가. 그럼 부족분이 500만 원이 생겼죠. 그때 500만 원 부족분을 지원해 주면서 2천만 원짜리 세방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럼 이 돈은 전부 어디 써요? 직구하는 데만 쓰이잖아요. 주택 구입에만. 그러니까 주택 구입에만 사용되니까 주택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주택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주거이동을 활성화시켜. 그러니까 주거 안정에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정책의 목적이 바로 주택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가격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크다 그랬지. 응?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보조, 이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 그럼 보조금을 현금으로 직접 주면 이 현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전부 주택 구입하는데 사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 자금 떼가지고 다른 재화를 소비한다니까. 그리고 남는 돈으로 조금 더 넓은 세방 구해요. 소득 보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소비 효과는 좀 줄어들죠. 자금을 일부 유용을 해보잖아. 돼지고기 사 먹고 영화 보고 여수 오동도 갔다 오고 단풍놀이 갔다 온다니까. 그럼 그 자금을 유용하는 만큼 주택의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대신에 이제 임차인의 만족감은 커지죠. 돈 없어서 못하던 다른 재화도 소비했고 세방도 더 넓은 세방 구입했으니까 효용은 극대화돼. 그러니까 저소득 입장에서 볼 때 만족감을 증대시켜준다. 효용을 증대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효과가 커요. 근데 임대료를 보조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주택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주택 소비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높은 거야. 그럼 3번에 현금 보조보다 가격 보조를 해주면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 효과는 더 커지게 되고 커지지. 주택의 소비만 하니까 이 가격 보조는 주택 소비하는 데만 돈 다 쓰잖아요. 돼지고기 못 사 먹습니다. 요거는 왜? 집 구할 때만 보조금을 지우는 거니까 이게 주택 소비는 아주 커지죠. 다만 이제 가격 보조보다 현금 보조를 해주면 주택 소비는 작아지고 임차인의 효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주택의 소비 효과는 줄어들고 임차인의 효용이 증대되겠죠. 구분하겠나? 그래서 3번이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25번 이런 것도 이제 틀리대. 뭐 별걸 다 틀리대요. 참 민법 선생님 참 그러대. 별걸 다 모르네 그러더만 참 진짜 별것도 다 모르대요. 리처는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구조적 리처 세 가지가 있죠. 근데 1인당 주식 보유한도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1번 지문에 자기관리 리처하고 위탁관리 리처. 자기관리나 위탁관리 리처는 주식 보유한도가 50%를 초과할 수 없어. 그러나 기업 구조정치는 주식 보유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활하게 현금 확보가 못 보니까 그 1번이 바로 옳은 지문 아닙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이 1번이죠. 2번에 리츠는 설립자 모금의 50% 이내에서 현물 추락 가능하다. 무슨 현물 추락 가능한데?
설립 자본금에서는 현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들이 리츠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이 있는데 그게 자본금이 두 종류라. 설립 자본금이 있고 또 최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 이 설립 자본금은 설립 시에 확보해야 되는 자본금이죠. 그게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3억 이상을 확보해야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제? 근데 이 설립 자본금 3억이나 5억에 대해서 현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설립 시에는 절대 현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요. 요돌에 대해서는 현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설립하고 나서 자기관리처는 영업인가를 받죠. 영업인가를 받고 위탁관리 구조처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영업인가나 등록 후에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확보해야지.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가 자본금이 5억 3억 갖고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저 자본금을 확보하라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자기관리처는 70억 이상이고, 그지? 위탁관리 구조처는 50억 이상이죠. 요 최저 자본금에 대해서는 현물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츠는 현물 출자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현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에 투자하는 업무를 자산관리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수행하죠. 왜? 이거는 실제 회사잖아.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 회사니까 본점의 지점도 둘 수 있고 또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에 투자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해요. 그런데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처는 이거는 명목회사죠. 서울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러니까 본점에 지점도 둘 수가 없고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근 직원이 없어. 상근 직원이.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를 위탁한단 말이야. 이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리츠하고 자기관리 리츠가 아니라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구분하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4번에 자기관리 리츠는 수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죠. 원래는 모든 리츠는 다 수익을 90% 이상 배당합니다. 90% 이상 배당해야 되지만, 자 여기 요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면제 안 해주죠.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아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는데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처는 법인세를 면제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기가 쉽죠. 법인세 안 되니까, 그지? 근데 요거는 법인세 내고 나면 수익을 확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설립을 안 한단 말이야.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이걸 설립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수익을 50%, 90%가 아니고 50% 이상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처는 당연히 수익을 90% 배당합니다. 자기관리 리츠만 50% 이상 배당하면 되죠.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인가 후 6개월 내에 자본금을 70억 이상 확보해야 돼. 50억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5번에 모든 리츠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관리 리츠는 감면 혜택이 없어요.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를 설립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에 자 변동금리라는 게 뭐야?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금리를 배라시킨다는 거죠. 변동금리는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지표와 마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지표가 바로 기준금리를 지표라고 하는 거야. 기준금리를. 그리고 마진이 가상금리를 뜻해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인 지표와 가상금리 마진 두 개로 구성되는데 주로 이제 기준금리로 어떤 걸 사용합니까?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나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코피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죠. 근데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변해. 이게 91일 몰이란 말이에요. 91일 몰. 통상 3개월 한 번씩 변하죠. 근데 코피스 금리는 6개월에서 12개월을 주기로 한 번씩 변하는데, 자, 우리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생기면 금리를 변화시킨다. 즉, 금리를 변화시킨단 말이 이자를 조정한다는 뜻이죠. 이자를 조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정을 할 때 대출자는 조정시기가 길어야 좋다, 짧아야 좋다. 또 5점 확률 50%인데 길어야 좋다. 대출자는 조정시기가 짧아야 조정을 자주 해야 인상폭이 커져서 금리를 더 많이 받으니까 유리할 거고, 차입자는 조정기가 길어야 조정 횟수가 줄어들면서 인상폭이 제한되니까 차입자는 조정기가 길면 유리하지만 대출 기간에서는 조정기가 짧아야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에 봐라. 양도성 예금서 금리보다 더 짧은 조정기를 적용하는 금리를 사용하게 되면 차입자의 금리 위험 부담이 줄어들겠어, 늘어나겠어?
아이 양도선 예금도가 석 달에 한 번씩 조정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그죠? 두 달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하면 금리 조정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럼 인상폭이 커지니까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럼 금리 위험이 늘어나지 어떻게 줄어드는 거? 거기에 무슨 지문이 어렵습니까? 다른 지문. 모르겠다. 27번에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원금균등 분할 방식은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 원리금 합계가 동일한 거는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은 매번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죠. 근데 원금균등은 원리금의 합계가 어떻다? 감소한다 그래야지. 감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원금은 매 기간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자는 점차 감소를 해버리잖아요. 원금균등 그지? 그럼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리금이 점점 감소해 가는 거지. 근데 원리금 균등은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일정하단 말이야. 원리금 그지?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똑같이 갚아가지. 원리금은 일정하지. 근데 다만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죠. 원리금은 일정한데 이 중에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적어지는 게 이자, 초기가 적고 후기로 할수록 많아지는 게 원금.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합치면 원리금은 균등히 유지되잖아요. 그지? 근데 자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이자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이자가 줄어요. 그죠? 근데 왜 후기로 할수록 이자가 줍니까? 원금을 계속 변제해 가기 때문 아닙니까? 원금을 변제하면 잔금이 줄죠. 잔금이 줄니까 그 줄어드는 잔금의 이자를 곱하면 이자는 감소해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2번 질문 맞다는 거 알겠나? 원리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는 원리금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근데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점차 감소해 가는데 그 이유가 뭐야? 원금을 계속 변제해 가기 때문 아니냐. 원금을 변제하면 잔금이 줄어들고 요 줄어드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금이 계속 준다면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자도 당연히 이렇게 점차 감소해가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2번이 옳은 질문이고 3번에 대출 채권 듀레이션 평균 회수 기간을 뜻하는데요. 대출 채권 듀레이션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보다 크고 뭐라 그러냐 거의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짧다. 뭐가 더 짧고 뭐가 긴데? 뭐가 짧아요? 대출 채권 듀레이션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중 뭐가 평균 회수 기간이 짧습니까? 원금 균등? 그 원리금 균등? 대출 채권 듀레이션은 같다 그래야지 뭐 작고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한번 봐라. 1억을 융자를 받고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매월 상환한다. 매월 상환하는데 연 이자를 4% 주기라고 10년 상환 조건으로 매달 상환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몇 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합니까? 매월 상하니까 120개월 해봐라 좀 제발. 10년 상하는데 매월이면 120개월 아니야. 12 곱하면.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원금 균등도 120개월 걸려야 원리금이 다 회수되고 원금 균등 아니라 원리금 균등도 120개월을 다 지나야 원리금이 다 회수되는 거지. 회수 기간이 그죠? 융자 조건도 똑같고 금리도 똑같고 상환 기간이 똑같은데 회수 기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둘 다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럼 둘 다 이 총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 회수기간은 이것도 120개월이고 이것도 120개월 걸리는 거야. 다만 초기 회수되는 금액은 원금 균등이 큽니다. 초기는. 그렇죠? 초기는 원금 균등이 많이 크지만 전체 금액을 회수하는 그러니까는 두 개가 같은 거야. 달라질 수가 없지. 그럼 뭐 원금 균등은 120개월 아니고 100개월 만에 원리금이 다 회수됩니까? 이거는 150개월 걸리고 둘 다 똑같이 120개월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채권 듀레이션이 평균 회수 기간은 같단 말이야. 둘 다 같은데 다만 초기에 회수되는 금액은 원금 균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듀레이션이 저 평균 회수 기간이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평균 회수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그다음에 최정식은 젊은 계층에게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젊은 층에게 그지?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초기 상환 부담이 주는데 후기로 할수록 상환금액이 늘어나니까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 그런 차입자의 적합한 방식이고 소득이 줄면은 이거는 체감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체감식. 그다음에 5번에 거치식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 수입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왜 거치 기간 동안에는 원금 자 봐라. 아니 똑같이 그죠? 10년 상환 조건이라
10년 상환 조건인데 거치기간이 없이 그냥 10년 상환하는 거하고 2년 거치 10년 상환하고 요 차이죠. 그럼 똑같이 10년 상환한다. 10년 동안은 원리금을 똑같이 받죠. 근데 거치기간이 있으면 2년 동안은 이자를 더 받잖아요. 요 이자만 내는 게 거치기간이니까. 그럼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죠? 상환 기간 동안 10년 상환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을 똑같이 받지만 요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는 요 기간 동안은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러면 28번에 다음 전에 할 때 1차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에 의한 원금 상환액과 원금 균등 방식에 의한 원리금 지급액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자 기억이 먼저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 어떻게? 융자 받은 총 원금, 융자 받은 원금에다가 융자에다가 저당 상수 곱해주면 원리금이 계산되죠. 원리금을 계산했고 여기에서 이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원리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겠죠.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죠. 그리고 이제 원리금에서 이자가 계산되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뭐가 돼? 원금이 되겠지. 요 구조로 계산을 해가야 돼.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봐라. 먼저 원금을 계산하는데 원금은 그냥 융자받은 총 금액을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 기간으로만 나눠버리는 원금이 계산되는 거야. 원금이 매가 일정에 유지가 되니까 그지? 원금이 일정하잖아 그지? 그 원금은 요렇게 구하니까 일정에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자는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죠. 그게 왜? 잔금에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를 곱하기 때문에 원금이 변제되면 잔금이 줄어들거든 그죠? 원금을 계속 변제가는 만큼 잔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게 고정금리를 곱해서 이자가 계속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구조가 되죠. 그럼 이제 원금 이렇게 구하고 이자 이렇게 구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줘. 그럼 그게 뭐가 돼? 원리금이지. 그러니까 원리금을 계산할 때 요 저당상수 활용하는 게 없죠.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하지 않아요. 아니,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그랬지. 자, 지금 융자 얼마 받았다? 1억 받았다. 그지? 그게 단위가 끝 단위가 만 원으로 끝나니까 원금이 얼마고 그게? 1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만 원이 아니고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이다. 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1억이죠. 만 단위부터 읽어서 올라와라. 1억 맞지? 그럼 융자 1억 받고 상환기간이 10년, 저당수는 0.16, 이율이 연 10%고 연간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해요. 그럼 자 기억이 뭐고?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 요거 봐라. 기억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액을 구하고 니은은 원금 균등 방식에서 상환할 원리금. 니은은 원리금 원금 균등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리금. 요걸 구하라 이 말이죠. 자 기억부터 해봐. 원리금 융자 얼마 받고 1억 받고 저당수가 얼마? 0.16 곱하면 1년에 1,600만 원씩 원리금을 10년간 면제하겠죠. 그죠? 10년 상환이라고 그랬나? 10년 상환 맞지? 그럼 1,600만 원씩 10번 갚단 말이야. 근데 1,600만 원 원리금에는 이자도 있고 원금도 포함되어 있죠. 이자는 항상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데 1회차에는 원금 전혀 변제가 안 됐으니까 항상 1회차에는 융자받은 금액이 전액 잔금으로 다 남아있어. 그럼 잔금 1억 남았고 연이율이 10% 그랬으니까 곱하면 이자가 1,000만 원이네. 그지? 그 원리금이 1,600원인데 거기에 이자가 1,000만 원이면 원금은 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600만 원 계산된다. 이 정도는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요거야. 원리금 균등방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액 구하는 거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풀어야지.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융자 얼마 받고요? 1억 받고 매년 상환인데 10년 상환한다 그랬으니까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00만 원씩 원금은 1,000만 원씩 10번 상환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자는 이제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데 1회차에는 융자 받은 금액이 잔금으로 다 남았고 연이율도 똑같아. 그럼 이자 역시 1,000만 원 되겠지. 1회차에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 이자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이. 1회차에는 잔금도 똑같고 이자도 똑같으니까 1회차 이자는 항상 같겠지. 2회차부터는 잔금이 달라니까 이자도 다르지만 1회차 이자는 항상 같은 겁니다. 그럼 1회차에 원금 균등은 원금 1,000만 원이고 이자 1,000만 원이죠. 두 개 합친 게 원리금 아니야. 그럼 원리금은 2,000만 원 이렇게 되겠네. 이제 6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맞췄어요? 맞추셨어요? 안 물어볼게. 29번부터는 기분 전환하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하고 좀 쉬었다 하자. 고생하셨어요.